네, 안녕하세요. 카오인TV 시청자 여러분. 지성과 학문을 탐구하는 아카데미아. 저는 대학원 신문사 편집장 최준영입니다. 지난번에 소프트콘 컴퍼니 고승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한 번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이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제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다과를 좀 네. 준비를 해서 감사합니다. 네, 드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알고리즘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한 지금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알고리즘, 특히나 이제 편향적으로 보는 알고리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소위 이제 임급동 영상이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서 송출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알고리즘의 영향과 좀 상관이 있는 건지 좀 물어보시던데. 그러니까 원래는 임급동 같은 거를 보면서 조금 요새 뭐가 유행하지? 좀 어떤 것들이 사람들의 주목받는지 저도 그거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임급동을 보면서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컨텐츠 이런 거구나 약간 베껴가지고 임급동에 올라온 컨텐츠를 재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임급동이 없어지니까 정말로 개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 화면과 남의 화면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소통하거나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단절되는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구글과 유튜브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레비톨이 점점 커지는 느낌,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급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없앴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임급동 있었을 때 뭐 많이 보셨어요? 항상 실시간 검색 위주로 보셨나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임급동을 봐야 지금 뭐가 유행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유행하는 키워드에 내 컨텐츠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뭔지,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확인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임급동 보면 대부분 이제 유튜버들 뭐 먹는 거라든지 여행 간 거라든지 연예인들 뭐 소소한 잡담, 이게 대부분이기는 해서 뭐 그게 없어진다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몰 토크로 남들이 뭐 좋아하는지 알고 좀 얘기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도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선호가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내 선호를 결정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구글이 보여주는 것만 보니까 이게 과연 다양한 채널을,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다양한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전혀 안 다양한데 하나의 선호로 고정되면 관련돼서 비슷한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게다가 요새는 AI로 찍어낸 듯한 영상들도 저퀄리티 동영상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알고리즘이 사람을 잠식하고 있다. 저도 알고리즘에 지금 잠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AI로 만든 햄스터가 직장인으로 돼서 이렇게 하는 되게 귀여운 뽀짝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근데 한번 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유튜브를 켤 때마다 그게 나와요. 그건 좋은 거지, 그래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햄스터 관련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잠식당했구나. 근데 이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저요? 대표님도? 저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다이어트 검색하니까 다이어트 한의원이랑 헬스장밖에 안 나와. 인스타 피드가 그렇게 다 점령당했어. 그 정도면 광고 수준 아닌가요? 아니, 광고죠. 다 광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게 견문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관심사에 매몰되게만 만드니까 사람이 좁아지고 식견이 좁아지고 의견이 협소해지는 게 알고리즘의 단점 같아서 그거를 빨리 부수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거대한 원대한 목표입니다. 알고리즘 부수기. 알고리즘 부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정치적 편향성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 이야기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정치 이야기 조심스럽죠. 노잼인데다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가족 말고 친척들이랑도 정치 이야기를 잘 못해요. 괜히 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없으세요? 저요? 저는 두려움 없이 싸웁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로 싸우는 게 원래 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싸우지만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정치가 다는 아니잖아요. 아니 뭐 진보 보수가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다른 대통령 지지하고 다른 정치인 지지한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좀 열려 있어야 된다. 근데 댓글이 엉망진창이에요. 그쵸.
A 정치인 담당이라서 A 정치인 기사를 썼는데 댓글이 A 정치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근데 내가 A씨 담당인데 그럼 무슨 기사를 써?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짜뉴스가 많이 있죠. 댓글에 가짜뉴스가 또 많이 있어요. 가령 유죄 판결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 무죄라고 댓글 단다거나 어떻게 보면 무혐의 받았는데 무혐의인 거 가지고 뭐 마치 무죄 판결 받은 것처럼 이제 확대 해석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죠. 아니면 정반대인 상황도 있고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댓글에 가짜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저 실제로 그 기사를 클릭을 했는데 그 기사가 가짜 기사인 것도 있더라고요. 기사 형태를 띈 가짜 왜곡된 이제 정보라든지 뉴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인상 깊었던 게 뭐 외국의 유명한 저널에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제 한국인이니까 영어 원문을 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은 가상인물도 있었어요. 그런 낚시글들 통해서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이렇게 검증하는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죠.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낚시글들을 퍼뜨리는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클릭해보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팩트 확인하세요 라고 이렇게 역으로 바이럴하고 퍼뜨리는 콘텐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그 제목을 딸 때 큰일 났다. 네. 뭐 땡땡 정치인. 네. 뭐 지금 뭐 난리 났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많이 달더라고요. 낚시성 제목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누가 저런 걸 클릭하나 싶었는데 엄청 해요.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만 타더라도 막 그런 영상들을 크게 보시는 어르신들도 많죠. 많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알고리즘 문제인 거예요.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걸 계속 실어주니까 자극적인 걸 콘텐츠 제작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이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실어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콘텐츠 제작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고군분투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상 체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 세상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 등 빅테크한테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만들어 달라라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규제안이 필요한 거죠. 빅테크를 규율할 수 있는 알고리즘 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 룰을 규율하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정치인이 가짜뉴스가 뭔지 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언론 탄압이고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정보가 가짜고 진짜인지를 정치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진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 일인 것 같아요.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자 한 명이 한 달에 기사를 1000개 써요. 그럼 가짜 뉴스인 거예요. 취재 안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한 명당 한 달에 쓸 수 있는 기사 수를 5개로 제한해 봅시다 라는 법을 낼 수는 있겠죠. 네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초점을 둬야지 정보 자체를 직접 규율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독재적 발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들이 그래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을 때 또 우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법들 중에 뭐 좀 있나요? 그런 법들은 다 있는데 허위 사실이 뭔지 정하는 규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위 사실 누가 정할 거예요? 허위 사실을 대통령이 정할 건지 국회가 정할 건지 뭐 시청자위원회가 정할 건지 아니면 안 정할 건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그 밖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점점 유튜브를 보는 연령대 그리고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선별하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한 초등학생들이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이고 이런 발언 초등학생들이 마구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전에 TV 채널에는 그 정도까지 극악한 컨텐츠는 없잖아요. 요새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봤더니 이제 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트랄랄로 그런 밈들도 의미 없는 밈이잖아요. 사실 뭔가 의미가 있으면 맥락이라도 짚히는데 그런 의미 없는 밈들이 재생산되고 그리고 그걸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의미 없는 밈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난 뭐하러 미디어 업계에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에 얹히기 위해서 되게 다각화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가 꽂힐지 알 수 없다.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네. 이 핵심이 뭘까요? 돈. 돈. 네. 유튜브한테 돈이 되느냐? 돈이 되는 거는 광고를 많이 보는 콘텐츠. 광고를 많이 보는 콘텐츠는 자극적이고 오래 보는 콘텐츠. 저희 컨텐츠 만약에 썸네일 다면 알고리즘은 돈이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되죠. 근데 더 자극적으로 해야 돼. 그런가요? 우리 대표님께서 추천하신다면 순한 맛은 안 돼. 저희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유튜브는 쓰레기다. 유튜브 쓰레기다. 강하게 가야 됩니다. 이거 저희 카오인 TV 시청자분들 놀라시겠는데요. 그보다 유튜브에서 안 실어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럼 대표님께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네. 입장이다. 만약에 그런 역할이면 혹시 뭘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정보의 투명성이라든가 출처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산 점수를 준다 라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A라는 정치인이 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전화해서 A씨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자신이 확인한 팩트를 얘기하는 채널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알고리즘 가산점을 만들고 싶다. 알고리즘 가산점제. 네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메이저의 네. 방송사 그리고 종편으로 네. 이어지는 이 매체들도 결국에는 점점 이제 개인 매체인 유튜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류들이 비주류였던 이제 개인 그리고 이 특정 플랫폼에 이제 종속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경향인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KBS, JTBC 이런 것도 그냥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에서는 알고리즘을 깨기 위한 노력, 위에서는 알고리즘을 고치기 위한 노력, 이렇게 두 개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고리즘만 잘못됐어라고 하지 못해요. 왜냐면 알고리즘은 시청자 선호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선호와 알고리즘이 이제 조합돼가지고 이런 컨텐츠의 지옥도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도 결국에는 이 선한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자극적인 거에 노출이 안 되도록 스스로 자정작용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생각하는 컨텐츠를 보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자, 그럼 구조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결국 정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극단적 정치, 편향적인 정치, 이 알고리즘에 노출된 정치를 알고리즘이 바뀌면 정치는 그럼 바뀔 수 있다라고 대표님은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바뀌죠. 만약에 좋은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더 많이 노출돼. 그럼 모든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이랑 좋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자극적이고 이상한 이야기 하거나 남들 욕하는 거, 특히 혐오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혐오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 픽을 받는데 그러면 혐오와 선동을 하겠죠. 이게 시간이 벌써 끝이 다 하고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카오인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인터뷰를 여기까지 봤다면 당신은 알고리즘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긴 얘기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면 알고리즘을 파괴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카오인 TV 시청자분들에게는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 알고리즘이 안 고친다니까? 그래요? 나쁜 말씀을 해야 오늘 고친다니까요? 자극적인 말씀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극적인 네, 말씀으로 그럼 합시다. 오늘 고승혁 대표님 모시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